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2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 야, 참 모처럼 해도 이렇게 참 네. 호흡이 잘 맞습니다. 네, 변방에서 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사 유튜브계의 블루칩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 돌 언론학 박사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수 정치의 새 판을 꿈꾼다. 쓴소리 전문가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코칼입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또 22회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제 그 두 분이서 또 워낙 또 공사다망하시고 하다 보니까 요게 또 날짜 맞추는 게 조금 그동안 저희가 조금 몇 번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달 만에 모시게 됐는데, 일단은 뭐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저 허 변호사님은 굉장히 피부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안들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나이가 조금 저 숫자가 올라갈수록 네. 체력이 약해질까봐 뭐 체력 단련 운동, 체력 단련, 어떤 뭐 테니스, 테니스하고 계단 계단. 오르기 뭐 가끔가다 좀 달리기도 좀 하고 조깅. 그래서 주로 운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운동이 이제 우리 변호사님의 모든 일과 중에 이제 앞순위에 있는 그런 그냥 일이죠. 요새는 뭐 그냥 앞순에 있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좀 그 굉장히 운동 중심 생활이라고 이렇게. 본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본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말이라도. 알겠습니다. 저 늘 건강하신 네. 어릴 때 태권도의 그 이 정신과 네. 그 운동의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저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네. 우리 문 교수님. 저는 뭐 운동은 좀 많이 멀고 예. 요즘은 종교 생활을 요즘 요즘 종교 생활. 네,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요즘 아. 예. 주님. 주님을 역시 민주당답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평소에 모니까 대표가 드디어 신의 사제로 아니 저 뭐 종교하면은 뭐 용산죽도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냥 예. 신의 사제라고 하는 예. 대표는 우리 아니 아니, 구약인가 신약을 다 외우고 좀 다니는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행간이 예. 제가 요즘 주님을 종교다 이러면 용산을 겨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그럴까봐 제가 선수쳐서 아니 근데 그 보니까 우리 저 문 교수님은 최근에 뭐 시국 선언 요런 거 뭐 이름도 올리시고. 예, 우리 그 지금 제주도에서 예. 뭐 앞장서서 활동하는 모임은 아닌데 그 제주 지역의 진보 교수 네트워크라고 예. 있습니다. 거기 제가 공동 대표를 맡았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그 교수들 시국 선언을 예. 지금 시국이 잘 돼간다는 선언이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수용해라. 예. 특검법은 그다음에 더 필요 없다. 그 뭐 이런 시국 선언입니까? 현 국정 기조에 대해서 뭐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주 명단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저 변정사 함께 아유 하시는 75명 쭉 교수님. 있는데 제 명단은 어떻게 봤을까? 회장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아니. 아닙니다. 그죠. 가나다 순으로. 중간에 있는데. 전 공동 대표. 네. 아유. 뭐 우리 저 변호사님은 뭐 시국 선언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평소에 늘 하니까요. 뭐 평소에 사람 시국 선언을 하십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그 시국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우리 허 변호사님 시일야 방송되고. 그렇죠. 예. 시국 선언이 아니고 맞아. 그게 맞는 것 같네. 요즘 말로 시국선언입니다. 그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 건강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그 제주에서 발생한 뭐 요거 이벤트 때문에 좀 이게 전국적인 뉴스로 확산되고 있어서 제가 또 존경하는 두 분의 좀 총평, 아이디어, 뭐 생각들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주 청년 문화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만 19살에서 39살 사이에 뭐 청년이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1인당 4만 원의 포인트를 그런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난 5월에 있었는데 이게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이게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선착순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너무 빨리 소진되고 하다 보니까 몇몇에서 이게 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공무원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저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끼리는 다 자기들끼리 요런 거 한다더라. 내용도 돌리고 뭐 지들끼리 정보 공유도 하고 했다더라. 이렇게 일반 청년분들이 좀 의혹을 제기했는데 야 이게 최근에 감사위원회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정말 이 청년 공무원, 대상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걸 알고 미리 포인트를 신청을 해서 이걸 챙겼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9시에서 한 10시, 11시 사이에 미리 출근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누른 거고 일반 청년들 한 15만 명인데 이거를 신청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한 8천 명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가 공무원 천국이네 뭐네 이런 진짜 비아냥, 비판, 냉소 이게 정말 많아가지고 제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해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두 분은 혹시 뭐 요거 뉴스 접하시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 교수님 좀 어땠습니까? 요 아니 이거는 뭐 세대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볼 거는 아니고요. 취지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복지 포인트 요즘 좋았다. 워낙 그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청년층이 다 팍팍하게 살고 어려운 시기에 문화생활과 이런 정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그렇죠.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신적인 해이, 태도와 자세의 문제. 이게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은 그나마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우리 세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세금을 쓰는 일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거를 또 받아버리면 본래 취지를 행정에서 나온 취지인데 맞습니다.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그걸 가져가면 이거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뭐 마땅히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고 철저하게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으려면 행정 체제, 그러니까 행정 그 질서와 체계의 문제도 선호 문제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그 뭐 제도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갖춰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 공복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한 교육들이 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각, 인식. 그렇죠. 내 신분이 내가 지금 뭐하러 공무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각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 허 변호사님은 또 법률가시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문 교수님 의견에 자꾸 공감을 하고요.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 책임을 떠나서 일단 먼저 도백이 나서서 대도민 사과를 특히 청년들 사과를 해야 할 만한 일인가요 이게? 당연히 해야죠. 도지사가? 그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공무원들이 알고 일반인들이 늦게 알았다면 의도 취지가 이게 목적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수단적 측면에서는 대개 부적절하고 형평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한 책임자는 뭐 행정적 징계는 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느냐.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실은 감독을 하지 못한 도지사는 나서서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된다. 도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도지사가 왜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일반 청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공직사인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제외했어야 돼요. 아예 그냥 공무원들은 당연히 제외했어야죠. 그러니까 뭐 제척을 시켜놓고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도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반 도민들과 똑같이 혜택을 앞다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한정적 예산을 가져서 도민들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해서 비율적으로 더 일반인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취지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매덕 들여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행정 도대체 예측 가능성은 어디서 보고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여선님 말씀대로 뭐 매뉴얼 만든다거나 재발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도지사도 사과해야 하고 도지사는 100배 사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사 언론인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이게 뭐냐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좋은 취지로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당 4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틀 전에 각 읍면동 시에 공문을 보내고 알아서 홍보를 좀 해라. 그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요런 이렇게 해서 요날 요때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틀 전에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는 이미 이틀 전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놓고 신청하는 날 아침에 9시부터 신청인데 실제적으로 보도 자료는 그날 9시 50분인가 10시에 배포가 됐다는 거예요. 9시 40분에 배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도민 중에 청년들이 그거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틀 전에 미리 공무원 좁은 사회에서는 이미 홍보가 돼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 친구를 둔 사람들은 했겠죠. 친구를 두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공무원이거나 지인들이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만 지금 뭐 11,000명인가 아니 1,100명인가 1,900명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8,000명도 친구가 공무원일 확률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보가 독점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4억이라는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사건 자체는 정말로 경종을 울려야 되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회 전반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 인간성과 도덕성 문제가 회의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것만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처를 공감합니다. 해야 될 문제이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했는데 이게 뭐 부서 경고하고 담당자 뭐 끝나버렸어 벌써. 그래서 이게 그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건 요거 접하면서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LH 사태라고 그러니까 물론 LH 사태에 뭐 사실 그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뭐 그거는 LH 때는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문제는 그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업 같은 거를 분양을 해줬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그건 민간인한테 분양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놈들이 그거를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원 그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2배, 3배 튕긴 이런 비도덕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부도덕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일벌백계 해야 된다. 감사가 상당히 손방망이네요. 좀 그런 비판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감사는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으면 액션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지사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히면서 밝혀야 됩니다.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수장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책임은 맞습니다. 수장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보면은 이제 우리 일간지 보면은 공무원들 이제 기고하시면서 뭐 공직사회, 뭐 신뢰, 뭐 우리가 뭐 봉사, 청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진짜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지금 그 두 분 얘기 들어가지고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 많은 도민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행동으로 잘 개선되는 좀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이제 어찌됐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고 중앙정부
정부에서 사실 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아직까지 최병 문제까지 사과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책임자가. 그럼 최소한 그들과의 다름은 제주도는 맞습니다. 보여줘야 된다. 최소한 다른 걸 네. 보여줘야 된다. 네. 지방 정부는 최소한 다르다. 네. 예. 기대하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2회 번정소 22회 일부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만에 이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동안 그 사이에 뭐 명태균이라는 이 불세출의 그 정치 브로커인지 역술인인지 아무튼 뭐 정치 철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구속되고 이분의 변호사도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뭐 김영선이 해줘라 예 요것도 공개가 되고 뭐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방송이 시의성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제 또 나날이 그니까요. 나날이 이게. 사건 사고라서 맞습니다. 그 얘기도 오래된 옛날 얘기 같아. 맞습니다. 아무튼 잠자고 일어나면 엎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제가 참 고민입니다. 제가 참 고민해. 오늘 얘기도 또 이제 올릴 때 되면 또 바뀌지 오늘 않을까 여기서 싶은데. 얘기하는 예. 것도 과거 얘기가 돼버릴 자 테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실의 여러 의혹 그리고 여권의 분열 양상만 오르내리던 언론과 이 국민적 관심이 최근에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00만 원 언더냐, 100만 원 위에냐, 뭐 원래 그 얘기를 했었는데 웬걸 그거보다 더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이른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과연 정치 보복인가? 아니면 사법적인 실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뭐 두 분의 생각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갈래는 조금 이렇게 좀 서로 다르게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평론을 좀 한번 부탁드린다면 변호사님부터 할까요? 예, 사법정의입니까? 드디어 사법정의가 저는 실현된 뭐 겁니까? 법률 전문가가 저는- 먼저 말씀하셔야.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니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주면 검사 법조인이죠. 법조인. 그렇죠. 법조인 입장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법조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정치로 범죄를 보복합니까? 범죄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건데. 옛날에 뭐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없는 죄 만들어낸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본 적도 없고 누가 위중 교사하라고 해서 재판 받는 겁니까? 선거법을 위반하라고 해서 재판 받는 겁니까?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해서 재판 받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을 가서 조사하는 거는 가혹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처벌이 가혹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있을진 모르지만은 그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용어를 갖다 붙이는 건 저는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무엇이 정치 보복입니까? 범죄의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보복하게. 어쨌든 범죄라는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실체가 없으면 이런 판결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격하는 바와 같이 검찰 정권이라고 칩시다. 검찰 정권이었지. 칩시다. 양보해서 쳐. 예. 그 가정을 해보자고. 검사가 재판합니까? 검사는 수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재판하는 사람은 그거는 판사 정권.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게 해서 유죄 내면 판사 정권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정치 논리의 모든 걸 사회 현상을 갖다 붙이고 특히 범죄라는데 정치 용어를 갖다 붙이면 내 주변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실형받은 사람 많이 제주도도 있어요. 근데 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유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사법 판단을 존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고 싶어요. 사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느냐. 무죄라고 주장하면 국회에서 주장하지 말라고. 엊그제 저
유튜브 보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뭐 조목조목 뭐 무죄라고 하던데 예, 예.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해석도 가는 거구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 재판은 법률가가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다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정치적 재판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치 판결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국민들 되게 혼란스러워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거는 적어도 없어야 된다. 1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면 절차가 있잖아요.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질서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법 질서는 최후의 보루다. 당연히.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 대통령에 속한 행정부에 속하지 않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그 보수 정치권도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라든가 여러 정치적 이벤트에서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내고 좀 비판을 하는 거랑 그거는 정치인들이 그냥 정치적 수사로 비판을 하는 거. 네, 그 지금 민주당은 그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까? 그걸 넘어선 도를 겁니까? 넘어섰죠. 그래서 도를 넘어섰다. 도를 넘어섰죠.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이번에 재판은 너무 사법 재판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정치 재판이다라고 명확히 생각을 합니다. 정치 재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첫 번째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하면서 분명히 정리를 했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경제와 부패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서 분리를 했는데 한동훈이가 들어오면서 장관하면서 이거를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시행령으로 바꿔놨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헌법을 근거해서 그 입법기관에서 바꿔놓은 거를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할 허위사실 공표 가지고 실형받은 게 제주도에도 많다. 근데 실제적으로 없어요. 실형받은 거는. 실형이. 네, 실형은 딱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건데.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내 아는 사람도 실형 받았어요. 선거 때? 네. 여기서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객관적 팩트와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취지 자체가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내가 되는 이런 부도덕함을 가지고 이걸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당선을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플렉서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 떨어진 사람이고 이미 국민들이 심판 플렉서블 유연성이라고. 우리 영어가 짧아. 아니 나는 다시 시작되셨어. 나는 유들이란 말이 나올 뻔해가지고 그 유연성이 생각이 안 나. 유들이 들어가다가 그냥 플렉서블로 갔습니다. 정겹네요 유들이. 좀 유들이를 우리 교수님은 영어가 더 한글보다 더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알겠습니다. 한글 위주라. 갑자기 맥이 빠졌어. 갑자기 맥이 빠지게 만들어 보셨는데. 그래서 이게 국민이 1차적으로 심판을 한 것이고 그래서 낙선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런 걸 활용해서 당선에 활용을 해서 당선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잣대를 둬야 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실제적으로 기억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얘기도 명백히 했다고 그러지만 사진 조작에 대한 얘기였고 이게 하나하나 문구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 과정에서 다 끌어모아서 만들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조차도 검찰에 기망을 당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우리 허 변호사님은 굉장히 그 검찰 재직 시절에 순수한 검사였던 것 같아요. 이 정치 검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는데 이 사람들이 한명숙 때부터 지금까지 온 사람들 아니에요. 한명숙 구치소에 있는 그 정치 브로커들, 그 검찰 브로커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연습시키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자수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명박 밑에서 다 큰 한동훈이네. 나중에 이명박도 BBK 뭐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윤석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수사로 정치 보복을 하면 그거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다. 근데 윤석열이 해왔던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보다 원칙이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사들이 뭐 이렇게 기소하고 수사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법과 원칙이라는 사자성어가 요즘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혹은 그때. 그때 지 맘대로. 말하자면 상황 따라. 상황 따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들이 계속 그러면서 출세로 쭉 가고 그래서 한동훈도 한동훈대로 지금은 한동훈 윤석열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림 그렸던 특수부통들 아닙니까? 없는 죄도 만들던 답정너 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계속 공소 사실도 막 변경하고 그때 조국 같은 경우 그 표창장 위조도 그냥 냅다 기소하고 그러고 나서 공소 변경하면서 그건 진짜 유치해요. 그 내용도 보면 총장 직인을 맘대로 찍었다 했다가 공소 변경하면 총장 직인을 스캔 받아서 잘라서 붙였다. 아니 기소할 때 그 정도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검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게 그냥 날인해서 찍은 건지 잘라 붙인 건지도 몰라서 기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조했다고. 예. 이거 공소 변경을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검찰 정치 검찰들이 그때 다급한 대로 막 상황별로 막 그리고 막 1,000몇 명에 대해서 막 다 수사하고 막 다급하게 지금 뭐 법무장관 청문회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막 와이프 구속시키고 막 아니 근데 교수님 그 검찰은 그렇다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법원의 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그대로 사법부가. 나는 복사해서 붙이는 거 복붙했다. 복붙했다. 그대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너무 길어. 길게 하지 마시고 길게 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님 입장은 다 얘기했으니까 제 입장 얘기하고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게.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범죄 실체가 없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체는 그럼 있다고 쳐.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징역형까지 이게 나올 일인가? 두 가지잖아. 김문길 몰랐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하위 공무원이라 몰랐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억력이 제한될 수도 있고 시간이 제한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의 그 뭐 어떤 발언의 정확도라든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걸 실수했다고 징역형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뭐 우리 고재일 부장의 의견이겠지만 저는 민주당 사람이라서 아니 여기서 당을 논할 건 아니고요. 사법적 얘기하는 거니까. 왜 거니까. 이렇게 늘 당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거는 법률적 얘기라서. 법률적 얘기잖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 교수님한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너무나 죄송합니다만은 이 법의 구조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법의 구조. 아니 법이 상식에 근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검찰에서 수사했다, 경찰에서 수사했다고 달라진다는 전제가 돼야 그런 것이고 시행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도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놓은 걸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국회에서 그러면 시행령 개정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돼요. 시행령 개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을 해줬잖아요. 행정부에다가 위임해준 데에 따라 개정한 걸 가서 탓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고. 그리고 뭐 아까 사진 이렇게 갖다 붙였다. 또 표창장 이 표창장 요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공소장 변경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새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에 맞추어서 사실을 기소 사실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사는 기간이 한정적 기간 또 피고인이 반대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안 하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면 더 많은 증거가 현출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뭐 오려서 붙였다는 등 뭐 이렇게 해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고 이거는 무슨 뭐 조작하는 행위 뭐 저 이런 없는 거 만들어내는 행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네네. 걸 말씀드리고요. 형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 형을 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판사라는 제도를 두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가중해야 될 그러니까. 요소, 감경해야 될 아니, 요소를 다 고려해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교과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일어나는 재판을 재판을? 전제된 얘기를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논리가 그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저 법과 뭐에 따라 양심에 따라 이게 무슨 양심이야? 법관이 법률적 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률적 양심. 그래서 그 법관이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한 형을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왜 그렇게 높으냐 낮으냐 해버리면 재판이 재판부를 판결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그러니까, 않은데. 정치적 논리로 그렇게 억울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자기 입지 때 생각해서 판결이 뭐 수긍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수긍할 수 없으면 다음 거기서 항소하는 절차를 갖고 거치면 될 일이지. 그렇게 해서 막 일반인들한테 여론전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여론에서 이 독립을 지켜라고 우리 교과서에 돼 있거든요. 그 최근에 근데 그 뭐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TV 토론회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 저 주가 조작 일당하고 원래 잘 모른다. 그 무슨 뭐 어디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면 허위 장모는 그치. 뭐 이론도 뭐 누가 한저 손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장모 바로 구속됐잖아.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잣대로 들이대면은 이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물론 이 정도가 아니지. 이 정도 되면 뭐 그거는 징역 10년 이상 나와야지. 그렇게 이러면 말하는데 신뢰가 떨어져요. 아니 요게 집행유예면 징역 1년이면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뭐 한 징역 10년 받아야 김문기 되는 좀 몰랐다 한 건데. 김문기 몰랐다 한 거 처벌 안 했어요. 그건 무죄인가? 무죄지. 그럼 국토부 협박? 자꾸 국토부 협박하고 김문기가 골프를 안 친 것 쳤다. 같다고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원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이게 꼭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건 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항소심하고 상고심이 남아 있기 판단 때문에 받으면 돼요. 뭐 법원의 판단을 추가적으로 받아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는 또 이제 저희가 이걸 업로드하는 바로 하루 이틀 후에는 또 위증교사 이 혐의에 대한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뭐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5개 재판 여기에 또 이제 남아 있는 거 더 있지 않습니까? 또 성남 FC 아까 또 뭐 대북 송금 총 6개일 거래요. 그러면. 야 그러면 이게 하나 뭐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논쟁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이 그것도 이제 그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군으로 뽑히는 이 정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5개의 재판을 받는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그렇죠. 의도한 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의심을 할 만한.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런 사례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단박에 나오죠 그거야.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수많은 의혹을 누가 갖다 붙인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의심 상황인데 그걸 갖고 대통령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하면 그거는 제가 상식에 생각할 때는 반하지 않을까요? 그 어찌됐든 이제 중앙지검장 한 5년도 채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 검사들이잖아요. 한동훈부터 예전부터 쭉 그 길만 걸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수사도 그런 식으로 해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임기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일에 매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과 인사나 이런 거 지금 대통령실 그 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했던 김대남이나 뭐 이런 선수들은 자기가 뭐 대통령한테 뭐 지라고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김건희가 꽂았던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다음에 그런 얘기 하자는 아니 게 아니고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래서 사법 이게 얘기하는 이게 거죠. 지금 그 왜냐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죠. 지금 대통령실을 장악한 게 그 MB 쪽 세력들하고 김건희 쪽 세력들 아닙니까? 그건 김대남도 얘기했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일반 여의도에서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문재인 세력이 청와대 다 물론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다 그러는 게 그걸 특별한 거 아니 그 아니니까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맞죠. 대통령 오랫동안 같이 모셔온 사람이 하는 대통령이 거잖아. 일일이 인사를 못하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맞는데 노무현 요번 할 대통령은 때는 오래 모셔온 와이프가 하는 게 사무장 문제지. 출신이 총무비서관 했잖아요. 그런 건 탓할 게 아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을 놓고 얘기해보죠. 노무현 때는 예. 이광재하고 있었잖아요. 예. 안희정하고 다 있죠. 다 있었잖아요. 옛날 저기 누구야 그 저기 전두환 때는 허삼순회가 있었고 예. 다 이게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같이 이제 개국공신들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개국공신은 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그러니까 집에서 인사를 하니까 와이프가 얼마나 참 그 방구나 끼고 집에서 코나 골고 뭐 아무것도 그 신문에 잘도 봤네요. 기억도 잘하네요. 예. 그거는 녹취니까 전 국민이 다 하는 거 아니까 방구 끼고 뭐 저런 거 누가 데리고 사냐고. 방구 안 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면 직접 나서서 국정을 그 부인께서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인사를 다 장악하고 대통령실 장악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기 때까지 하는 거는 요번에 누군 그 얘기 하던데 음식 담당이다라고 하던데 술하고 음식 담당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검찰총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임기 끝날 때까지 나는 정적 제거에 몰두할 것이다. 그 이외의 거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정치는 V0가 해라. 그러니까 요번에 그 얘기로 스스로 자백한 게 그 누구 됐을 때 뉴라이트 인사인데 왜 했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직접 자백을 했잖아요. 그냥 올라와서 일본으로 올라왔길래 찍었지 난 뉴라이트인지도 뭔지도 몰랐다. 아니 인사권자가 뉴라이트인지 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자기는 인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자백한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자기보다 센 사람이 인사를 한 거지 밑에 참모가 했으면 이거 다시 검토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윗사람이 하니까 인사하는 얘기하지 말고 이재명 사법위원회 그래서 그 생리가 그렇다 보니까 정권의 생리가 지금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정권이다 보니까 검찰총장 검찰총장 해서 중앙지검장 되고 5년 안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검사이고 검찰총장 역할만 임기 끝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이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닌 누구여도 모든 기소권을 동원해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건 분명히 그건 뭐 전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검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고 그런데 선량한 검찰들이 여기에서 자꾸 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요. 몇몇 정치 검찰들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각자 자기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검사들은 훌륭한 검사 출신이에요. 다만 훌륭한 정치 검사지. 아니 정치는 빼고요. 그냥 다만 그거요. 다만 정치적 경험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다소 국민이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소 좀 모질랍니까? 그러나 일국이 대통령을 그렇게 막 깎아내리면 우리 국민 전체를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 이거 팩트만 지적을 하고 아니 이재명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어요. 어차피 지금 나라 형편이. 근데 이재명 저 범죄 때문에 국민이 더 부끄러워요. 이재명 대표가 그 범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저 재판받는 범죄가 그거를 놔두고 지금 그걸 국정에 갖고 대한 얘기를 그걸 합시다. 수사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너무 선택적이잖아요. 보는데. 선택적이잖아요. 수사해야 될 건 안 하고 몇 년 끌고. 선택적으로 혐의를 저질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럼 정경심 50m 교수가 옹박사근의 아파트 가지고 아니 아무튼 이거 그 얘기는 그 정도 하시고요. 아니, 예, 예. 도청 밝혀지고 나서. 도청돈으로 저 샌드위치 사다 먹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관용차는 이게- 마누라 사모님 팀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 이게 그- 정치인의 행태입니까? 아니 이게 한동훈이 법무부 있던 시절부터 예전에 한동훈이 여기 주제가 아니 아니고요. 뭐냐면 언론에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돼서 알고 있는 건데 재판의 결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그 한 명씩 들어가 가지고 그 한동훈한테 뭘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한동훈이가 그 법무부 뭐라 그러지 그 저기 보도자료 팀장 같은 네. 그런 역할을 대변인 같은 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언론 관리해 가지고 대변인이면 좋게 뒤에 숨어서 요거에서 자료 그래서 JTBC가 이제 그때 막 도지사 하면은 형편이 어렵긴 어려웠나 봐. 조상 모시는 재수 비용까지 다 카드로 저 법카로 쓰고 한 거 보니까요. 그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저 맞습니다. 허탈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로 가시자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우리 저 원희룡 전 지사님의 오마카세까지 지금 막 소환이 돼가지고 참 하여튼 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줄줄이 재판이란 말입니다. 예. 이 모든 난관을 이재명 대표가 다 이겨낼 수 있겠느냐?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어차피 저는 뭐 저기 이게 선거법 이거 나온 게 재판이 양형이 적당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재판 계류 주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걷느냐 안 걷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정치인이 자질 도덕성 문제에서는 일단 심판이 끝났다 국민들한테. 과연 도덕성으로 이미 끝난 게임이다. 끝난 게임이다. 왜 사법 리스크까지 건너가서 우리가 논쟁을 삼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 사법 물론 사법 리스크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순전히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 생각은 뭐 일부 무죄 나는 것도 물론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이 줄거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변호사님 결국 그러면 다음 대선은 못 나갈 것이다. 예, 못 나온다고 봅니다. 못 나온다. 저는 안 나와요 정상이. 예,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영어 뭐 플렉서블 한글 쓰라고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 이런 영어를 잘 몰라서 사법 리스크가 혹시 사법 조작인가? 리스크가 조작인가? 리스크가 조작이라는 뜻인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 대통령도 국어 사전도 다시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렇죠. 영어 사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정농단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도 좀 잘 이상한 거 단독 붙여서 보도하지 말고 좀 중앙에서 잘 좀 보도해서 문득 그 영어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잠깐 웃고 갑시다.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Baby 한글로 You're Not Baby. Alone 직역 한번 해보십시오. 넌 언론이 아니야. 넌 유사 언론이야. 그러니까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 노래. Baby You Are Not Alone 이게 외롭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있을게라고 해석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넌 언론도 아니야 이 새끼야. 베이비가 새끼 아닙니까? 언론을 넌 언론도 아니야 이 새끼야. 넌 언론도 영어 아니야. 짧아도 그 정도는 알아먹어야 설명 안 해도.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나면 언론인의 밤에서 예. 우리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언론학자들하고 그 언론인들하고 이게 자괴감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이 좀 그 단독 너무 그렇게 혈안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언론 지평이 많이 바뀐 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영향력들이 많이 줄고 그때 언론이 지평할 때 지평선이 바뀐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아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그거 자꾸 걸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지금의 어쨌든 요 사법 리스크 끝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끝내 이 길이라. 나는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 조작이 어찌 됐든 재판 과정에서 저는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사법부를 신뢰하고 사법부에서 이제 뭐 계속 재판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법부에서 냉정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게 뭐 정치 재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 제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꼬락물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강물에 파고가 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배를 뒤집을지 그냥 넘어가서 보낼지를 모르는 거라 그거는 예측할 수 없으나 예측할 수는 없다. 돌발 질문. 혹시 문 교수님은 빨리 하십시오. 주명 야허입니까? 주명야허. 주명야허는 뭡니까? 낮에는 친명계, 밤에는 허용징계. 나는 밤에 뭐야? 아니, 나는 밤에 주명야허 뭐야? 나는 밤에 허경영 나올 줄 알았어. 허경영. 오늘 저희끼리만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오늘 보니까 저기 뉴스에 친명야동 야동? 야동인가?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명야동. 그건 뭡니까? 주명. 낮에는 친명계. 밤에는 저 우왕좌왕 동 움직일 동 써서 이술집 저술집 막 댕기면서 누가 그 말을 조어를 했는지 모르나 뒤에 두 글자는 굉장히 의도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해석을 잘못해서. 아니 그 의도한 바는 그 정치적으로 의도한 바가 아니고 알아먹었습니다만 넘어가시죠.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참 이렇게 그 사법 리스크에 하마터면 줄리 나올 뻔했어 나. 그만 좀 해주세요. 방송이 위험합니다. 오늘 막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그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인 판단이다. 또 아니면 이제 뭐 법률적으로 뭐 충분히 가능한 뭐 결론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입장이나 생각이나 뭐 왜냐하면 뭐 두 분의 교수님하고 이제 변호사님도 워낙 이제 뭐 살아오신 어떤 배경 지식도 다르고 정치적인 뭐 그런 견해도 워낙 갈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또 참 재미있는 게 언론의 속성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뭔가 재미있는 연재 소설을 쓰듯 다음에 뭔가 재미있는 걸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들고 싶어지는 게 또 사실 언론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비명계가 속속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복수의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의 행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들이 기사 쓰기 딱 좋아. 딱 좋아. 보니까 뭐 무슨 뭐 12월 달에 뭐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에서 원래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뭐 김부겸 전 총리가 특강을 하네. 그리고 1월 달에는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하네 해가지고 뭐 요런 얘기도 있고 특히 이분 또 워딩 세다. 최민희 그 국회의원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야, 요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요 그 비명계의 움직임,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의 서막 지금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최민희 의원의 그 얘기는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과 더불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위기감의 발로일까요?
해서는 안 될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옆에서 언론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한 거잖아요. 김영계 움직임에 대해서. 그것도 언론 조작인가 그러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야외 집회 도중이라 되게 흥분된 상태에서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 걸러서 얘기해야 될 거를 나는 그렇게 좀 막말을 했다라고 보고, 두 번째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의 실체가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좀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뭐 패거리나 그룹을 저어서 지금 당 대표를 엔티할 수 있는 그런 당내 분위기가 안 돼요. 지금 정서가 민주당 내부 정서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명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언론이 말하기 좋다고 이렇게 막 해놓은 거지.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좋다고 아주 언론이 그 그냥. 저기 그 민주당의 분열을 이제 시도하는 전형적인 그 조중동 스타일의 나는 이게 보도다라고 보고 거기에 또 휩쓸려가는 언론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듣고 알기로는 없습니다. 실체는. 근데 기사가 나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정치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선 주자, 국회의원 주자, 뭐 도지사, 지사, 정치 선거 있을 때마다 항상 경쟁자는 있고, 또 경쟁자가 있다는 말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움직여요. 항상 움직이는데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 외부로 드러나는 움직임을 보일 만한 민주당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 그것도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지금 만약에 외부로 보이는 건 새과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뜨면 죽어. 새과시할 줄 알고 그만큼 민주당이 독재 분위기가 강하게 흐른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져서 한다는 것이 뜨면 죽을 정도로 최민희 같이 그렇게 조선일보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사법 리스크가 허용진이가 얘기하는 위험성을 민주당 상당수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딱 눈앞에 이게 확정된 사실로 드러날 것이냐. 이때를 위해서 준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는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외부적으로 그걸 그런 마음을 표출하면서 활동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언론이 조명하는 거 아니겠느냐.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일정 부분.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내부에서 서로 경쟁자도 있지만 그렇죠.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자,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윤건희라고 합디다. 윤건희 정권에 대항할 유일한 세력이라기보다 지금 거대 양당 구조에서 이쪽에 대항할 그 정치 세력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있으면 다 아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그 윤건희 정권을 향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부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기네끼리 소주를 먹던 뭐 친분 관계에서 이렇게 하든 그러면서 뭐 지금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얘기하든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드러내놓고 못했죠. 세력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새로운 민주당 그러다가 중도 세력 하면서 나갔다가 또 개혁신당하고 합류했다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집에 갈 일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미 갔죠. 갔어요? 갔죠. 연락 안 왔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림이 지금 상황에서 잘못 움직이면 그 그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 100% 인정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움직임과 타이밍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최민희 의원의 그런 격한 발언이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큰 폭탄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친명 정치인들의 위기감의 반증이 아닐까 이게 또 위기감이죠. 그냥 예. 미리 세기를 박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거친 언사가 나온 게 아닐까. 그 최민희 의원 정도 얘기해가지고 뭐 친명계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저 나름 뭐 상임위원장이고. 아이 그뭐 위원장 당내 지분이 있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집회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아 그냥 감정이 격앙돼서. 감정이 격앙돼서 예.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예. 감정이 격해서 내뱉는 말은 이 항상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묻어졌던 말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항상 이재명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표현,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지지층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좀 약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권 심판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 입장에선 정권 교체도 해야 되고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뭐 경제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지금 안보도 그렇고 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닌지 떠나가지고 그 말씀하셔도 예. 괜찮으니까. 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든 뭐든 본인이 뭐 물론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나름대로 어떤 그 행정과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명을 했다고 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칫 당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의 당대표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용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일단- 그래서 결단을 일단 내려야 된다. 민주당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네. 떠나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끼어들어서 이걸 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표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고 현실화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대안을 준비는 해야 돼요. 대안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함께 공멸해버린다.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 함께 공멸하는 게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난 민주당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정당은 아니라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쫄딱 망하면 또한 안 되는 거고 민주당도 쫄딱 망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항상 대안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물 밑에서 드러나지 않고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뭐 의사표명한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있습니까? 표현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단독으로 살짝 단독으로 살짝 얘기하긴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나한테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는데. 그런 물 밑에서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저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재명 대표가 살아나면 그 양반들이 뭐 경쟁이 안 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힘을 못 발휘할 거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 현실화돼서 출마를 못한다 상황 오면 그럼 뭐 대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랜 B가 있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플랜 B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재명 대표 용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법부를 기본적으로 믿고 또 이게 만약에 이번 그 1심처럼 이게 정치 재판이 되면 나는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사법부를 안 믿는 거래. 믿으면 판단은 안 믿는. 불리하면 안 믿는다는 얘기. 불리하면이 아니라 좀 납득이 될 만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유죄하면 납득 안 될 거야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재판이 아닌 진짜로 좀 납득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뭐 판단을 하면 근거와 뭐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 증거와 근거가 아니라 증거와 근거. 사법부의 판단까지 못 믿는 상황이 오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야,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도 믿어야 돼요. 참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예, 예. 대통령 하나 잘 뽑아가지고 이게 웬 난립니까 이게 참.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보다도 전임 대통령이 더 못하니까.